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시는데, 일단은 89페이지에 가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그 지렛대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지렛대 효과가 기출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렛대 효과를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이 FN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풀 때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풀었는데, 자, 좀 약간 지렛대 효과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붕을 그리세요. 지붕을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붕 이제 없이 그린다면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 자점조라는 거 아까 기억나잖아요. 자점조.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입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잡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총 투자가 1000억이죠. 근데 1000억을 계산기로 뚫기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1000 이렇게 놓고요. 자, 그래서 순소득이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이제 처분에 대한 자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자본이득을 본다면, 자, 그만큼 우리가 1000억에다가 10%니까 100억을 먹은 거죠. 그럼 200억을 먹은 거예요. 20%가 종합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당 수익률이 몇 %예요? 저당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10%죠. 대출입니다. 얘가 크다 보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은 20% 넘는 걸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좌측 방이 내 방이고 우측 방이 남의 방이면 타인 돈이 얼마입니까? 600이고 내 돈이 400억이에요. 그럼 타인 돈이 600에서 10%를 먹었다는 건 60을 먹은 거거든요. 그럼 200에서 60 빼면 140이에요. 그럼 35%가 되죠. 0.35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논란이 됐었는데, 예전에 이제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밑에 문제를 이제 본다면, 이것도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전체 금액을 100으로 봐봐요. 100원.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만약에 15% 먹었다면 15원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비율이 50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80으로 간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에서 대부 비율이 80%로 간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우리가 100에서 자, 15%를 먹은 투자 수익률은 똑같죠. 우리가 자점조였죠. 자점조. 그래서 자기자본 종합 저당. 자기자본 종합 저당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에서 15 먹은 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타인 돈이 50이라는 것은 내 돈도 50이죠. 그럼 이자가 몇 %죠? 이자가 10%가 되니까 대출금리가 10%라는 얘기예요. 얘는 80에 10%고, 자, 얘는 20이 되고, 자기 돈은. 그럼 50에서 10%를 먹었으니까 5를 먹었죠. 15에서 5를 빼면 10이 되거든요. 그럼 5분의 10은 우리가 20%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돼요. 그러면서 15에서, 자, 우리가 요거 10%니까 8을 먹었죠. 15에서 8을 빼면 7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7을 25로 나누게 되면은 35%가 됩니다. 그럼 15%가 증가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신다면은 위험이라는 자체는 실현된 결과, 예상된 결과 벗어납니다. 그 분산과 표준편차로 나타나죠.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에요. 분산과 표준편차가 나오면 위험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위험에 대한 유형, 우리가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잘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지금 안 넣어놨는데, 그 내용까지 우리가 잡은다면,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유형. 사금법인율이라고 하죠. 사금법인율. 자, 그래서 사업상이라는 자체는 사업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사업 자체. 그러니까 수익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시장의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이런 건 이제 시장 위험에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장은 찾기 쉬운 위치죠. 쉬운 위치. 그래서 시장 위험은 수요가 공급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운영 위험은 영업 경비가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 비체계적 보고 위치적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인데 거기까지는 뭐 안 나오고 같고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가 쓰레기 밀입장에서 들었으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나중에 기초를 해서 확인할 거고 근데 금융 쪽은 아까 자금의 융통에 대한 지렛대 효과였어요. 부채를 많이 빌려서 그렇죠. 그래서 금융 쪽은 우리가 빚을 많이 빌리게 되면 위험해서 원가 이자에 대한 채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만 커진다. 법률 쪽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었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변화. 갑자기 규제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법률 쪽이고 자,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안 냈지만 은행, 대출자들은 원금의 실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고정보다는 변동을 원해요. 그래서 변동만큼 또 투자자, 차입자한테 가니까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여야겠죠. 자, 유동성은 현금화가 어려워요. 유동성이요. 그래서 유동성은 높은 황금성이 아니라 낮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 그래서 현금화가 잘 안 돼서 금연은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자, 위험의 관리 방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뭐만 염두에 시험 문제 배정이 되냐면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박스를 쳤는데 위험의 회피와 전가를 바꿔냅니다. 이 두 가지만 염두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밑에 우리가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무위험물 투자밖에 없죠. 국채. 이건 위험의 회피라고 하고 자,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인들은 임대를 올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니까 위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되기 때문에 전가. 그래서 회피와 전가만 주장창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체가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 하향, 요구 수익률 상향,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데 보수적 예측이에요.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자체는 자, 보수적은 수익을 낮게 잡고 비용을 높게 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나와요. 하향 조정.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와 상반적으로 나온 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죠. 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는 자체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하거든요. 위험할증률. 그럼 은행이자는 뭐 연 2% 준다. 그럼 연 2% 준다는 것은 자, 시간에 대한 대가죠. 근데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예요. 투자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면서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도 상향 조정시킨다는 것을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 민감도는 뭐 투자수에 가장 민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 집중 관리하죠. 민감할수록. 그러면서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그냥 위험의 통제다 이렇게 보시는데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민감도만 그냥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자, 일단은 잡으실게.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거, 바꿔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 항상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자,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은 기대가 되고요. 외부 수익률은 요구예요. 주장창 나온 거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됩니다. 내기가 더 커야 되죠. 이게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수익, 예상 나오면은 기대 수익률 찍고요. 제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자, 얘가 객관적이라면 얘가 주관적. 그 다음에 최대가 아니라 최소예요. 최소한 보장된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 예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내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현될 수 있는 수익의 여러 가지를 가중평균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요, 우리가 밑에 이제 마이너스가 박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밑에 계산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항상 기대 수익률의 계산이 100% 나와요. 100%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 방식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불황인, 보통인, 그 다음에 호황이 있다면 1억에서 30%, 2억 2천에서 50%, 그 다음에 3억에서 20%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억에 0.3이라는 것은 3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억 2천에다가 0.5니까 1억 1천만이 돼서, 어떻습니까? 1억 1천에다가 3천만 원이니까 1억 4천이 되죠. 자, 3억에다 0.1 곱하니까 6천이 되니까 2억이 돼요. 그래서 2억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 투자 금액이 10억이 되거든요. 그럼 10%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돼요. 20%가. 그럼 20%가 나왔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갑돌이는 15고 을돌리가 25니까 자, 요구가 자가에 투자하죠. 갑은 선택하고 을은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10억에서 1억은 어떻게 돼요? 10%죠. 그 10%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구하는 방법도 기출에서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해서 더한다. 객관식이니까 간단하게 구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구입이 1억이고요. 순수익이 2천이면 소득이득률이 20%예요. 근데 기간 말에 9천만 원이 됐다는 건 1천만 원만 까졌죠. 그럼 1억에서 1천만 원만큼 까졌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전체 수익률은 10%가 된다는 건데 그냥 종합적인 수익률인데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수익률, 또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오른쪽 실현 수익률은 그냥 투자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사후적이고 투자 의사결정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구 수익률은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참고란에 보시면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큽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자, 가격이 오른다는 건 투자하기 전에 내 투자 금액만 높여놨어요. 그럼 전체적인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기대가 하락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구가 크면은 투자를 안 해요. 투자 수요가 줍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내 투자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돼요. 나중에 같아진다. 균형인데.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자, 얘네들이 반대로 움직여서 기대가 나중에는 하락해야 되고요. 기대가 얘는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리시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서 특히 투자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는 예전엔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투자 가치를 구하는 넘기시면은 뭐 연구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 요구 수익률은 국공채가 이제 5%가 무위험률이고 위험할증률이 3%가 할증률이잖아요. 그래서 2%만큼 이제 우리가 이 더해서 지금 더하게 되면은 합이 8%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10%가 되죠. 인플레까지. 근데 가치 상승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가치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8%가 돼서 1억 2,500이 됐는데 자, 이건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자,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니까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시세예요. 시세.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자체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20억이다. 객관적 가치입니다. 근데 주관적 가치가 더 커야 되죠. 투시죠, 투시.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같을 때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순수익이 있었다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은행이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시간의 대가로서 이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되지 투자자와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관련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일반 경제 상황이니까 연 2% 준다. 은행이자가. 그러면 부동산이 위험할수록 할증을 더합니다.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더해요. 그래서 아까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조정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피셔 효과죠. 그래서 아까 계산 문제 잠깐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가치가 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 가시면은 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죠. 상세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밑에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국공채나 정기예금 이자를 얘기를 하고요. 위험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죠.
자, 다 기회비용이니까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국채의 실질 이자와 확실한 은행이자예요.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일반 경제상황 관련되지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활종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엄밀히 체크할 게 이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반영되는 위험은 요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가 2%라면 2%만큼 우리가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2%만큼 요구한다는 것은 2%만큼 더 수익이 나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체계적 위험 같은 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나와줘야 된다. 그죠? 감수해야 되니까 피할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르트 주소, 자, 우리가 얘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채소입니다. 채소. 아줌마한테 요구르트 줬대요. 그러면 안 되죠. 최대가 아니라 채소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요구르트를 주소 이렇게 했더니 반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좀 상한 걸 줬어요. 나 그거 먹고 체했어요. 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위험의 증대에 따라서 위험 활동률로 간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 그럼 그 투자자 사업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활주는 그 위험 자산의 요구 수준과 무위험 자산으로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도와 어때요? 시장 무위험률과 상관없죠. 무위험률은 시장 상황 관련되지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위험 활동률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피처학자가 인플레까지 고려했다.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기셔서 뭐 투자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는 요새 잘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 표준 편차와 분산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잡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문제집 때 그때 잡아드릴 테니까 기대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면 계속 주기장창 하십시오. 기대 수익률이 거의 100%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뭐냐? 자, 가볼게요. 자, 평균이라는 자체는 수익을 얘기하고요. 분산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 지배의 원리다. 결정법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거기 박스를 제가 해놨죠. 보시게 되면 A, B, C, D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수이고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A와 C를 본다면 기대 수익률이 같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선택해. 그러면 10, 10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A를 선택하죠. A가 C를 지배해요. B와 D를 갑니다. B와 D는 표준 편차 위험이 같아. 그럼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니까 B가 D를 지배하죠. 그러면 밑에 A와 B를 선택을 한다는 자체는 A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고,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고, B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아요. 그럼 어느 걸 투자한다는 자체는 위험의 P형은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은 A를 선택하겠고, 자, 공격적인 애는 조금 어때요? 이 해피형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도 수익이 높고 위험이 크다면 그걸 선택한다는 게 이제 선택된다는 거죠.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법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럼 변이계수는 A와 B를 봤을 때, 야, 그럼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낫냐? 상대적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와 B를 봤을 때 아까 기대 수익률 있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얘가 10% 똑같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선택하거든요. 절대적인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5%인데 얘가 10%다. 당연히 A를 선택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5%, 8%라면 A를 선택하는데 수익은 다르단 말이야.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야. 그럼 얘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죠. 성향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자, 변이계수는 위험을 측정합니다.
그 위험이 낮아야 된다는 거. 상대적인 거죠. 수익률당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험이 올라가니까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내려오는 거죠. 기대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분모당 분자, 기대 수익률당 위험. 그래서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 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요. 그죠? 변이 계수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 계수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친구한테, 야, 너 방귀 꼈지? 근데 얘가 창피하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변이 개수 이렇게, 그죠? 변이 개수, 변이 개수, 좀 화장실에 있는 게 변이잖아. 아우, 지금 안 좋아.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낮아야 되니까 A와 B 중에서 낮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표준 편차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올라가면 5가 올라가고 얘는 10이 내려가요. 그럼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12가 올라가고 20이 내려가니까 0.6이 되니까 작은 게 좋지. A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이 계수도 우리가 가끔가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탄생이 되거든요. 근데 효율적 전선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힘드시니까 천천히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갈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효과입니다. 분산 효과.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한 결합 편익을 획득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려운데, 자,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단기간인데 부동산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관계수를 봤을 때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움직임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봤을 때 그게 반대인 게 좋단 말이야. 다른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지역별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269페이지 가시면은, 자,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갈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분산 투자.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갑돌이가 자, 지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죠? 자, 자체적으로 우리가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따게 되면은 잃은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거죠. 딴 걸 잃은 걸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위험의 통제에 들어가긴 합니다.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우리가 도둑놈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훔쳐가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여러 장으로 나누는 게 분산 투자가 있어서 구성 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아니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절대 못 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는 위험은 시장 전체에서 오는 것은 이자율 위험이라든지, 아까 시장이라는 자체는 어떻어요? 우리가 시장 전체에서 온다는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에 오는 거죠. 모든 자산에. 그래서 시장 모든 자산에 와서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높아진다든가 인플레가 심하다든가 경기 변동이 심하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IMF가 터졌다든가,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단 말이야.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체에 오는 게 아니라 한 자산에만 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 조리독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만두에 투자하면 커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효과가 있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죽이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럼 우리가 위험이라는 자체는 체계적은 못 줄여요. 그러니까 총위험이라는 자체는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염두에 혼돈이 오시고 좀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그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물을. 그래서 아까 제가 물고기라면 쟤네들이 촘촘히 되어 있는 것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해요. 다 못 피하죠. 근데 비체계적은 등성등성 되어 있어요. 저 같은 좀 마른 물고기는 쫙 피하죠. 그래서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체계적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이 있었죠. 요구 수익률. 자, 요걸 묶고 채했죠. 그럼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중률을 더해서, 자, 위험할중률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비례관계거든요. 이때 비례라는 건 체계적과 비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거, 포트폴리오로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체계를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비계를 제거시킵니다. 비계 제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잡아보세요. 비계가 쌓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풀 때는 항상 문제 풀 때 옆구리, 뭐 비계를 제거시키겠다. 분산 투자하겠다. 비계 제거지 체계 제거가 아니에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관계수를 봤을 때 두 자산의 수익 간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예요. 자, 이걸 계수화시켰는데, 자, 어떤 검찰청이 와서 이 사건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야 돼. 변이계수도 아까 변이도 작아야 돼. 위험하니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와 B의 자산이 반대 방향이 좋아요.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이 낫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빙판길에 얘는 안 넘어지는 애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넘어지는 쪽이 많고, 뒤로 넘어지는 쪽이 많대요. 그럼 얘는 키로수가 얘네들 다 60km입니다. 똑같이 지탱을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얘와 얘가, 얘 똑같은 애가 이제 두 명이서 간다면, 둘 다 앞으로 쏟아지니까 비슷하면은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반대니까 완전히 피할 수가 있고, 영도 분산 효과가 있는 게, 영도 어떻습니까? 얘가 앞으로 자빠지는데 이걸 좀 지탱해주면은 자빠지는 게 확 자빠지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자빠질 수 있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도 분산 효과가 있다. 그럼 완전히 똑같으면은 어렵죠.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만약 수익이 키로수가 60% 똑같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되게 되면 이것을 플러스 1이라 그래요. 그럼 일단은 비계를 전혀, 비체계적으로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0은 분산 효과가 있죠. 그죠? 아까 어느 정도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똑같은데, 하나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는 애가 있으면 얘는 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비계를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상관계수는 낮아야 된다.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된다. 자, 어때요? 우리가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는데 모르고 닭 만드는 데만 내내 치킨, 교촌, BBQ만 투자했어. 그럼 닭 먹고 한 10명에서 조류독감에서 죽었다면 주가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해 보시면 집중이 아니라 불확실한 걸 제거시켜서 분산으로 가야 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한쪽은 체계적인 게 있고 한쪽은 비체계적이 있다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된 결합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중에 효율적 전선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전통적인 재산사무법 같은 건 이제 자산, 예금, 주식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포트폴리오 하나이지 최적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순위가 서로 다르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지역별, 유형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밑에 어떻습니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제거할 수 없는 건 체계적. 넘기시면 또 박스를 쳐놨죠. 체계적은 피할 수 없어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그래서 제거할 수 없다. 전체 모든 부동산이 오고요. 그 다음 비체계적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축으로 서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근로자가 파업한다든가 영업 경비 변동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피할 수 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체계적을 줄이기 때문에 비체계적은 못 줄입니다. 3번에 가시면은 비체계적이 많아져서 위험은 감소되는 효과. 체계적은 상쇄시킬 수 없고 비체계적을 줄인다는 거 그렇게 해놨고요. 자, 밑에 플러스 1일 때는 우리가 분산 효과가 없어요. 동일한 방향, 동일한 크기 때문에 비체계적으로 전혀 감소가 안 되고요. 완전히 유사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동일한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죠. 그래서 플러스 1보다는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된다. 플러스 1은 분산 효과 전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 포트폴리오 선택이 효율적 전선하고 이제 나와서 그래프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좀 제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많고 비계를 제거시킨다. 상관계수가 낮아서 좋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271페이지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